한 평만의 세상 읽기. 예, 우선 전체적으로 북한의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북한의 경우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 당,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수령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령 체제 또는 유일지배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당이라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당이 수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당을 조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수령 체제, 유일지배 체제인 거고, 그에 비해 가지고 중국의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뭐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달라졌지만은 등소평 이후에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당 내부에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해 충돌이 조정이 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통치한다기보다는 수령이 통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든지 군이든지 이거는 수령이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당이 항상 유일적인 이 체제의 근간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의 경우에는 조직지도부라든지 중앙당을 그러니까 깨부수고 그 위에다가 군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그러니까 주축으로 삼고 통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의 상징으로서 당을 항상 내세웁니다. 당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당이 우세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이 권력의 핵심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선분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계급, 그 다음에 기본 계급, 동요 계급 하는 식으로 이 그러니까 선분분류 체계인 거고, 북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계급, 주민의 한 20% 정도 되는 핵심 계급이 계속적으로 정치의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거고, 이 핵심 그룹 내부에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조직, 어떤 기구나 기관이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계자였던 시기 74년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그 권력 도구라고 하는 거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와 선동선동부를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다른 당내의 다른 기관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 군부를 제압하는 형식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부터 성군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권력을 위임해 가지고 이 기관이 오히려 조직지도부를 그러니까 사실상 누르는 시게 된 거고, 국방위원회에서 군부가 커지게 되자, 군부가 힘이 세게 되자 거기에서 이제 그 장성택의 행정부를 등장시켜 가지고 다른 이제 이 군부를 견제하는 권력투쟁이 말기에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김정일이 그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하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2008년에서 11년까지를 보면은 이 부하들 사이에 상호 간의 경쟁과 권력 암투가 상당히 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8년부터 11년까지 김정일의 수령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으로 해서 이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 이 부하들끼리의 이 알력 다툼이 심해졌다고 하면은,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 보스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 시대에는 그러니까 중간 보스들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장 초반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등장했던 거가 조직지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지도부하고 이 국가안전보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직지도부도 재미있는 걸 보면은, 조직지도부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조직지도부에 이 외부자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영이라든지 이명건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조직지도부의 성골들이 아닌 인물들이 조직지도부에
뭐 제1부위원장이라든지 부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조직지도부 자체도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일정하게 견제당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경우도 김원웅이 한동안 굉장히 굉장한 권력을 부리다가 이 조직지도부 김원웅 자체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지도부도 국가안전보위부도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가 김정은인 거고, 그 다음에 아마도 드러나지 않게 그 계속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가 서기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서기실이 이 김정은의 일종의 비서, 핵심 비서 집단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책과 권력을, 그러니까 이 자원 배분을 결정을 하고, 서기실은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고, 이 서기실의 그러니까 보조를 받아가지고 김정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연결돼가지고 이 당과 행정과, 그러니까 내각과 군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군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정치군인 집단으로서는 그러니까 무력화된 거고, 그렇지만 기능 집단으로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들어서 와가지고 핵심적으로 중요해진 집단이라고 하는 거가 군수공업부입니다. 군수공업부인데 지금 뭐 우리가 관찰했다시피 핵무장, 핵능력 증강이라든지 미사일 능력 증강이라든지 하는 거가 이 군수공업부의 그 지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군수공업부가 방대한 자원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인물적인 걸로 봤을 때도 이 군수공업부가 가장 이 인물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서기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군수공업부가 핵심적인 자원 동원과 조직을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과 내각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당이 내각을 흡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박봉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양반이 그 총리를 하다가, 내각 총리를 하다가 이 당직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 있는 건데, 사실 당이 내각을 저는 접수해가지고 당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두드러진 특색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라고 하는 이 피부치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시스템에서는 일단 중간 보수들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통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보수가 없기 때문에 당 기구라든지 국가 기구라든지 아니면 군대가 말 그대로 이 관료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인 거고, 김정은의 위치는 오히려 더 세진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인 관계에서 세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안기관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조직지도부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기능적으로 서로 간에 견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드리니까는 건강히 악화되었던 김정일 집권의 말기 때 이른바 중간 보수층들이 서로 권력을 좀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서 서로 쟁패 다툼을 벌였다면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통제 해결이 되고, 또 앞서 이야기가 된 것처럼 당이 과거와는 달리 제대로 이 장악을 하고, 또 당이 김정은 수령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서기실이 뒷받침을 받는 김정은이 직할 통치 체제가 굉장히 정착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김동동 박사님한테 그래도 물론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 특성상 또 개인이 리더십 스타일상 그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거의 없었거나 매우 드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뭐 대표적으로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를 했고 또 당대회 개최 이후에는 당 중앙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 또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회 회의도 이렇게 이제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박영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수령 직할 체제의 김정은이 당을 장악한 각 부서들을 장악을 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이병철이 담당하고 있는 무력을 관장하는 그런 일부 부서 또 김여정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수령 직할 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모습과 그런 것이 잘 매치가 안 돼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김정은 체제에도 이 최고 수뇌부 간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정책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수령 김정은이겠지만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실질적인 회의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 9년 동안 쭉 지켜봤지만 예를 들면 신년사 발표할 때도 작년인가 작년 안 했으니까 재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양복을 탁 입고 이거 그 연출 꼭 미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단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무실 집무실 같은 걸 연출하면서 그렇게 발표한다던가 정말 이렇게 양복 입고 탁 앉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제 김정은으로서 아마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왜 북한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매우 정상적인 그런 나라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취급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의 김일성의 그 후광을 좀 입고 김일성의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따라해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지도자로서 위상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여러 회의들이나 또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처형하는 자체는 공포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무슨 정치국 회의던가요? 확대 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장면도 다 연출하고 또 재판하는 과정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꼭 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제 방송 같은 것도 사실 개방 쪽에서 보면 이제 북한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신속하게 외부로 송출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보면 이제 북한 안에서의 과거와는 달라졌다. 유학도 했고 또 젊은 사람이고 세계와 잘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해외에 또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회의를 개최한다. 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령당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직할 통치 구조의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서구 유학 경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젊고 또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이른바 지식경제 시대, 과학기술 시대, 또 인터넷, 외부랑은 막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보화 시대의 문명 이기도 활용을 하고, 따라서 김정은의 그 리더십 대국으로 보여주는 그 행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 권력 구조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이제 물론 이 정치 권력 구조 체제 유지 문제와도 연관은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의 국가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5월달 36년 만에 개최한 당대회, 7차 당대회죠. 7차 당대회에서 물론 그 이전부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3월 전원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건설, 핵, 무력건설이라는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이 제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제7차 당대를 공식화하고, 또 그리고 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4차례 핵실험을 한 3년 반 남짓 기간에 걸쳐서 핵실험을 4번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 9월 초에 한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죠. 그래서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핵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를 하고, 동시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속화해서 이른바 아버지 김정일이 3대 유산 중의 하나로 남겨주었다는 핵과 로켓, 미사일이죠.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준을 굉장히 높인 그런 전략을 펼쳤죠.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을 한다. 한편으로는 핵무력 건설을 한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핵무력 건설, 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그것을 저는 핵무력 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경제 건설에 보다 집중하려는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올 초에 지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이 제7기 당 중앙위 7차 당대회, 그러니까 제7기 당 중앙위원회 6차 대인가에서 이 경제발전 전략,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여러 문제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것인데, 이것은 돌이켜보면 1993년도에 당시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실패를 자인하고 이른바 3대 제일주의를 3년 동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련이 김정은 시대 나름대로의 국가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가 경영 전략의 집행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일단 2012년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김정은 앞에는 세 가지 큰 과제가 놓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의 문제, 두 번째는 권력 장악의 문제, 세 번째는 경제 재건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두 번째 권력 장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북한이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드디어 인민생활이 나아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경제 어떤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재건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부국강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부자가 되고 군대가 강해지는 식으로 이 경제 건설이 일어나는 거지, 인민생활이 부유해지는 식으로 경제 건설은 그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독재체제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가 경제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국가로 부가 집중이 되고 군대 건설에 더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노선을 지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 경제와 핵무력의 경진 노선을 이야기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보면은 핵무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제 건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목표에 분명히 뚜렷한 위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2018년에 잠깐 동안 경제 집중 노선이라고 했는데 북한식 용어로는 사회주의 경제 집중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회주의란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시대고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몇 가지 경제 표준 담당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으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같은 외환 카드를 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식의 이제 사경제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이 벌어지는데 2016년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동원 노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보면은 과학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력갱생 노선이 다시 등장하고 그때부터 100일 전투, 200일 전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2012-15년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시기, 2016년부터 2017년, 18년까지는 다시 한번 국가가 장악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 말에 당 전원에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여전히 국방 건설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거가 국가 재정 확충의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 확충의 문제인 거고 이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런 조치들 중에 보면은 이제까지는 특권기관들이 운영하던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임이었는데 이거를 다 국가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다는 식으로 정책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제 건설, 핵 건설, 병진 노선도 결국은 이 강병의 바탕을 둔 부국을 만들기 위한 것. 사실 김일성 시대에도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중화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 전략을 북한이 추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부진한 인민 경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북한에서 3대에 걸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경영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동노 박사님, 이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든가 또 올해 들어와서 이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북한도 김정은도 나름대로 무장력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그가 약속한 것처럼 인민들이 더 이상 후리띠즈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경제개발 특구 전략도 사실상 제안만 한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은 그런 걸 보면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